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상담이 들어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했어요. 몰래 녹취를 당했어요. 놀이기구를 타던 도중 골절됐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4가지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률을 알아보는 순서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법률 인사. 오늘 이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알아볼 법안 어떤 법안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했던 압사 사고였는데요. 이태원 참사가 지난 11일 벌써 500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이태원 참사 특별 지금 법안인 상태인데요.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발의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을 했고요. 그 당시에 오후 10시 15분경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한 골목에서 헬로윈을 즐기려는 그리고 또 일상을 그냥 영유하고 있던 그 다수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압사되는 그런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159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또 그 당시에 196명이 부상을 당했고 159명이 사망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또 참사 전반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이 이렇게 발의가 된 것인데요. 굉장히 좀 끔찍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인데 이 특별 법안의 내용은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법안의 내용 크게는 진상규명 조사와 또 이제 그 피해자 지원 이렇게 2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참사의 원인과 후속 조치 등을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진상규명을 조사를 하고 또 청문회와 특별검사 임명, 또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사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법으로 이렇게 일반법이 있는데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일반법으로는 이 해소가 되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고 이 법의 사각지대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23년 1월에 굉장히 좀 어렵게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 그리고 혈서, 삭발 등 정말 인고의 노력 끝에 아주 어렵게 법안이 통과가 되긴 됐습니다만 이후 4월에 또 21대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을 공동 발의를 했고 6월
국회 본회의 신속 처리 안건으로 또 지정이 되고 그리고 8월에 전체 회의 의결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금방이라도 특별법이 제정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90일 동안 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이 단 한 차례도 논의가 되지 못했고 또 본회의에서까지 부의가 됐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이 법안이 왜 반대를 해야 하는가 이렇게 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진상 규명 조사를 원하는 건 당연한 그 유가족 분들이나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금 진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는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 거부권을 이제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 거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강력한 권한이 헌법에 위배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별조사위원회 업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이 사법부와 행정부의 영역을 침해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진상규명은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좀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다시 국회로 그 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실망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유가족 측의 이야기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거부권 행사 소식의 유가족들은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라고 외치면서 이 정부 청사 문을 부여잡고 또 거세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년 넘게 이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와 면담 요청을 외면하더니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거부했다면서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인데 이 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참사의 진상 규명이나 또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고 이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또 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은 이 유가족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시민사회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7일이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159명의 희생자를 상징하는 보라색 풍선을 들고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열었는데요. 시민단체에서의 의견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참여연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도 이 법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목소리도 좀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이 진상규명 없이는 정부가 말하는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보상이나 지원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해결되지 않은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지 못한다면 어떤 보상과 지원으로도 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유가족과 함께 진실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전진할 것이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양당은 이 특별법의 재표결 시기를 이제 40총선 이후로 지금 미뤄둔 상태인데요. 이 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야의 또 셈법이 각자 좀 다르고 또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의 말을 좀 전달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문제의 조항을 좀 덜어내고 재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모 사업도 좀 포함을 하는 정도로 양당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논의를 해서 재표결보다는 수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을 전했고요. 또 이에 반해서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으로 또 이제 한 의원의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수석 원내 수석 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아직 내용적으로 양보한 것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이어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년 안에 해결을 다짐했는데 법사위에서 지연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법안 제정과 예산 심의가 함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법은 사실 이제 국회가 이제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폐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재협상을 거쳐서 새로운 수정안을 좀 마련을 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아니면 폐기 수순을 밟을지 이번 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사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나와 계시는데요. 법무법인 SJ 파트너스의 하서정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J 파트너스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이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 제가 정신이 멀쩡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옆에 있는 침례교회가 아주 악독한 수단을 부려서 저를 이제 정신병자라고 이제 몰아간 거예요. 저는 정신이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을 강제 입원을 당했어요. 3번을. 네. 3번을 강제 입원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침례교회가 왜 그럴까 보니까 사이비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비 교회에 대해서 지금 5억 원을 걸어놨어요. 소송을. 네. 네, 그래서 이 강제 입원 3번이나 시킨 이놈들을 조금 처벌해서 그 소송도 이기고 싶고 그리고 처벌도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어서 좀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정신이 지금 멀쩡하신데 멀쩡해요. 강제로 지금 입원을 당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이 강제 입원을 당하게 한 어떤 교회를 상대로 좀 그동안의 피해를 좀 보상을 받고 싶다 이런 내용이신 게 맞나요? 네네. 네네. 저희 사연 잘 들어봤고요. 저희 옆에 하서정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이야기 나누면서 또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 드릴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말씀을 이제 제가 사연은 잘 들었고요. 말씀 듣는 가운데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일단 침례교회가 이제 지금 상담자님을 정신병자로 낙인을 찍어서 3번이나 강제 입원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교회와 지금 상담자님이 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입원을 시킬 수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법적으로는 그 법적인 보호자 아니면 가족들과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이 동의를 해야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법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 지금 상담자님을 교회가 아무리 정신병자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해서 강제 입원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그거를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신뢰교 측에서 이제 제 동생 쪽에 좀 연락을 했나 봐요. 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 자세히는 저도 모릅니다. 자세히 모르는데 네. 이제 제가 아무래도 혼자 살고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네. 동생 쪽에 연락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 동생은 저를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왜 어떻게 아무튼 동생에게 아마 친해교회가 연락을 했을 텐데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아마 동생과 관련된 일이 있지 않을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상대로 조금 소송을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조금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네. 그러니까 아니면 침례교회를 좀 예. 다니신 거예요? 거기에? 좀 다녔죠 옛날에. 다니시고 예, 좀 동생분은요? 다니면서 이제 동생한테 연락해서 잘 부탁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냥 옛날에 조금 다녔어요. 옛날에 다녔고 그러면 지금 상담자님의 가족분은 동생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이제 친척들은 좀 있긴 한데 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나눈 관계라고 하죠. 네. 그 혈연은 옅은 피밖에 없고 이제 가까운 사람은 이제 제 동생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네네. 혼인하신 것도 아니고 예예. 동생분이 한 분 계시고 이제 동생이 이제 교회 측에 연락을 해서 지금 형님의 상태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교회에서 좀 조치를 취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그거밖에 없지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러면 입원을 지금 총 3차례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이 21년도 4월 13일이었을 거고요. 네. 두 번째가 21년도 11월 2일, 11월 2일, 2일? 네. 세 번째가 23년도 2월 16일입니다. 그렇게 3번 입원을 하셨고 그러면은 추측컨대 그러니까 아마 교회 측이 아니면 뭔가 행패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뭐 소란을 일으킨다든지 좀 그런 행위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요. 예예. 그러면 사실 교회 측에서 어떤 입원과 관련돼서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추단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 대상자도 아니고 네. 그런 권한이 없어요, 교회 측에서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저를 넣었다니까요. 그건 확실해요. 그게 확실하다고요? 예. 근데 이제 병원은 그러면은 뭐 교회 측 병원이에요? 전혀 관련이 없는 병원인가요, 교회와? 그거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아마 관련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병원과 교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지금 근데 말씀을 좀 제가 여쭤봐도 이렇게 단서를 제가 찾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말씀하신 그 사연을 바탕으로 조언을 좀 해드리면요. 네. 만약에 이 침례교회가 실제로 정말 선생님의 강제 입원에 관여한 사실이 맞고 거기에 이제 주된 책임이 만약에 있고 또 이 강제 입원이 사실은 의사의 검토를 거쳐서 이제 입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검토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말이에요. 아니 그렇다면은 이 한 사람의 이제 인격을 가진 사람을
근거가 없이 부당하게 강제 입원을 시켜서 사실 이것은 강제 입원이라는 말은 곧 감금이란 뜻이거든요. 그쵸. 네, 그렇게 감금을 했을 때는 감금죄에 해당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아직 근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감금 행위를 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의사의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떤 근거로 잘못됐다고 입증할 수 있는지가 사실 부족해서 지금 제가 단적으로 침례교회는 이러한 처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사실 추측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교회에 어떤 행패를 부리거나 무슨 소란을 부리시거나 어떤 그런 행위도 하신 적이 전혀 없는데 교회가 어떤 근거로 무엇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본인과 관련된 병원도 아니고 외부의 병원에 거기에 있는 독립된 의사의 판단을 받아서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사실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교회를 지금 지목하신 것이 좀 오해가 크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교회가 맞고 실제로 영향을 끼쳤고 그 판단이 또 선생님의 그 정신적인 그 의학적인 소견에 따르더라도 잘못된 것이어서 강제 입원이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때는 감금죄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상대로 지금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지금 제 소견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교회가 어떤 기여를 했을 것인지 사실 드러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말씀에 비추어 보더라도요. 그런 점에서는 이 소송에서 지금 말씀 밖에 그러니까 다른 근거가 없으시다면 이 소송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네. 이제 그 소송을 걸었는데 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소송을 해서 지면은 어떻게 패소를 된- 하시면 네. 지면 어떻게 되시냐? 상당히 그 5억 원이라는 돈이 속가로서 보면 개인이 좀 감당하기에는 좀 큰 금액이에요. 일단 패소를 하시면은 그 상대방의 소송 비용도 거의 대부분 전액을 지금 상담자님께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터무니없이 이렇게 많이 청구하지 않는 한 우리 소송 비용 그 확정하는 기준이 법규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규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통상적인 변호사 보수로서는 충분히 인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5억 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교회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말씀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냥 추측밖에 없어 보여요.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교회가 한 것인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그런 것을 사실 잘 이렇게 먼저 수집을 한 다음에 소를 제기하셨을 것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정밖에 없고 다른 근거들이 전혀 없으시다면은 사실 지금 뭐 법원에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상대방 측에 좀 조정이라든지 그 재판 외에서 좀 그 협상을 하셔가지고 소를 취하할 때니 각자 소송 비용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의 그 말씀에 대한 평가 그 판단으로서는 더 지금 선생님께 상담자님께 유리한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근거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아니 그래도 확실한데 이게 너무 확실하다는 답답하네요. 말씀이신 거죠. 동생분께 문의는 해보셨어요? 어떤 사정으로 이렇게 교회가 개입을 하게 됐는지? 연락을 안 한 지금 돼서요. 동생과는 연락이 잘 안 되시는군요. 네. 그럼 교회 뭐 목사님이라든지 그 담당하시는 관련자 분께 좀 그 여쭤보시는 사람들하고는 말도 엮기 싫어요. 말도 섞기 나를 싫으시다고요? 통수교환을 보냈으니까 네. 정말 말도 엮기 싫어요. 말도 하시기 싫고 근데 아니면 지금 소송을 걸어둔 상태라 했는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을 했나요? 그 과정을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린 거라서 저도 네. 잘 그게 그러니까 소를 그러니까 네. 예. 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소장을 제출을 법원에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제쯤 하셨죠? 소를 제기한 것이? 소를 이제 2월 22일경에 넣었을 겁니다.
이번 24년 2월에 예. 소를 제기를 하셨으면은 지금쯤이면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아서 확인을 했을 거고요. 네. 답변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답변서가 제출이 됐었으면 지금 상담자님께도 송달이 됐을 겁니다. 근데 아직 못 받으셨으면 기다리시면은 이제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상대방이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를 잘 보셔서 네. 본인 그 상담자 본인께서 이제 생각하고 있던 얘기와 맞는지 아니면은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점이 이제 내 말은 진실하고 상대방은 잘못됐는지를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상황으로는 어찌 됐건 그 왜 침례교회가 나를 이렇게 정신병원에 넣게 됐는지부터 좀 근거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모르겠지만 변호사님 네. 말씀 듣고 네, 한번 제가 검사에게 받아보겠습니다. 예. 네, 네. 아무튼 그 본인의 네네.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이렇게 강제 입원이 세 차례나 됐으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만은 분명한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좀 더 근거를 더 수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좀 증거로 이렇게 좀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진행해 보시다가 추후에도 궁금한 점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다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오늘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그 뭐 말씀을 그래도 좀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자 분께서 좀 잊지 말고 요거는 좀 네.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담자님께서 그 부분을 모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강제 입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가족 적어도 이제 법정 대리인이라든지 가족 두 사람과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제 장에 네. 지방자치단체 장에 확인까지 거치고 그다음에 의사 이인의 검토까지 거쳐서 이제 입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완전히 부당하게 아무런 근거가 없이 입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본인의 가족도 전혀 아닌 침례교회라고 한 어떤 교회가 입원을 시키기가 사실 거의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부당한 감금이 해당이 되니까 감금죄로 일단 처벌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감금죄로 이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라는 판단이 우리 수사기관이라든지 법원에서 인정이 되면은 그때 사실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이 될 가능성이 그때는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예, 사실 신체의 자유를 이렇게 구속하는 그 과정은 굉장히 법적으로는 엄격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보다도 이렇게 확실하게 좀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좀 확보를 하는데 좀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올해로 7년차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직장 동료가 저와 친한 직원이 사담을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져 물으니 우리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서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사담을 나눈 직원은 워낙 친한 사이고 당시 둘밖에 없었던 터라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 모든 내용을 몰래 듣고 있었던 사실이 불쾌합니다. 몰래 녹음한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나 몰래 내 일상을 이렇게 몰래 녹음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불법인 측면이 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불법과 합법 어떤 걸 좀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 그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내가 포함된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나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라서 그때만 이제 합법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몰래 다른 사람의 대화를 허락받지 않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고 그리고 굉장히 엄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직장에서 업무상으로 이제 통화 녹음을 했다가 그걸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사용할지 몰라서 이제 녹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녹음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몰랐었던 그 상황에서 이 녹음하고 있는 사람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 좀 괜찮은 건지 이런 걸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상대방에게 녹음을 할 때 내가 녹음을 한다라고 고지를 해야 되느냐, 이걸 알려야 되냐. 네. 고지를 하지 않으면 혹시 처벌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단 무조건 불법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포함된 대화는 나의 대화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그러니까 나와 대화하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이 대화를 녹음합니다 라고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제 거기에서 언급은 안 하고 만약에 네. 3명이서 같이 있었다. 네. 그러면 이제 2분이서 대화하는 걸 내가 그 자리에서 녹음해도 네. 그거는 이제 불법은 아니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대화 참여자가 아니었는데 이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이렇게 동의 없이 녹음을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좀 네.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상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금형이 전혀 없고요. 징역형 처벌을 하고 있는데 네. 1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무거운 중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상담 주신 분께서는 그것도 좀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친한 지인하고 대화를 나눴던 내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말 사적인 대화를 이 사람이 녹음을 한 내용을 주변에 좀 유포하거나 그럼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대화의 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는데 네. 그 대화를 유포하는 것 자체에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포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는 하셨는데 뭐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근거는 만약 그 대화의 내용이 그 내용이 유포가 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명예를 훼손하는 그 뭐 대화자라든지 듣는 자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의 주인 그 내용의 그 대상이 되는 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 뭐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명예가 훼손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닐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사실 명예훼손죄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아마도 그렇게 녹음을 해서 외부에 유출할 정도, 유포를 할 정도라면은 그 내용이 아마 분명히 좀 누군가 들었을 때 불쾌하거나 아니면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유포의 동기도 생겼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내용이라면은 명예훼손죄 또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되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그런 불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사적인 이야기를 나 몰래 녹음을 한 것에 대해서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일단 그 몰래 녹음한 행위 자체가 워낙에 불법이 크고 위험한 행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했음을 알리고 네. 그 유포된 사실에 대해서 만약 수습을 할 수 있다면 그 수습을 요청을 하고 진정하게 사과를 한다면 용서를 해줘도 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엄벌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본인의 의사가 생긴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일상생활에서 사실 있을 법한 이야기긴 한데 혹시 판례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실제로 그 판례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네. 그 몰래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는 그런 시기에 선거 운동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 녹음을 알아채기 위해서 몰래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 밑에 이렇게 네, 녹음기를 네. 설치해서 그 대화를 이렇게 채취한다든지, 뭐 회사에서 그렇게 채취를 한다든지, 또는 아동 학대를 하는 그런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아이의 가방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해서 최근에 좀 논란이 네, 많이 네. 됐던 선생님이 이제 아이에게 하는 그런 발언들을 네. 그 녹음기를 통해서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 녹음기를 설치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게 이제 직장 내에서 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 주목해서 본다면 이 무단으로 녹음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뭐 징계를 받게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조차 없는 모두가 이제 금고 이상의 이렇게 엄중한 벌에 처하게 되는 그런 불법 행위이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의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그 공무원 그 징계 규정을 많은 회사들이 준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이렇게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한 자의 그 징계 절차에 임하게 된다면은 뭐 높게는 해임이나 파면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법 규정이 이런 일이 그 회사 내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직원에게 어떠한 징계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규정은 없지만, 그냥 통상의 규정들을 회사들이 따르더라도 이 정도의 행위가 발각이 되고 어떤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면 중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반대로 요즘에는 좀 일상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뭐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공적인 공간에다가 올리기도 하잖아요. SNS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뭐 직장인 브이로그 이런 것들도 많이 올리는데, 그 영상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뭐 공유가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이 브이로그 촬영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녹음을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네.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몰래 녹음하는 것이 되고 또 유포하는 결과까지 낳게 되고요. 또 영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초상권 그 침해가 될 수 있도록 네. 뭐 얼굴이라든지 그 사람의 형태, 인적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일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또 회사의 뭐 내부적인 뭐 대화 내용이라든지 그런 영업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이 녹음이 되거나 촬영이 돼서 이런 것이 또 본의 아니게 유포가 되는 그런 일도 네. 되고, 그러면은 그 영업 비밀에 대한 침해도 될 수 있어서 이런 점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분께 마지막으로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상담자님께서는 굉장히 부당하게, 그리고 또 전형적인 그 통비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그런 불법행위 침해를 당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의사에 따라 진행은 하시겠지만은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그 보상, 피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상담자 분의 그 본인의 의사를 좀 정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원만하게 또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얼마 전 이름만 대면 전 국민이 다 아는 놀이동산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에 타려던 중 직원의 실수로 기구에 발이 끼어 발목이 심각하게 골절됐습니다. 당연히 119를 호출해 병원에 갔고 전치 16주의 증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놀이동산에 갔던 날 전부를 날려버린 것은 물론이고 발목 골절 때문에 출근도 힘든 상태라 현재 병가를 최대한 써놓은 상태인데요. 놀이동산 직원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지만 그보다는 직원 교육을 게을리했던 놀이동산을 상대로도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받은 손해도 문제지만 이 놀이동산을 상대로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항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일단 그 피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전치 네. 16주라고 네, 하시는데요. 전치 16주면 상당히 중상인 것 네, 같은데요. 전치 16주면은 상해라고 충분히 네.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상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사연 내용을 보면 직원의 실수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직원 개인에게도 과실치상에 해당되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회사를 상대로는 그러면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고 또 그 시설이 안전장치 그런 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그런 점을 입증하실 수 있으면 그런 점에서는 그 피해와 그 뭐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피해 그다음에 뭐 정신적인 위자료 이런 것들은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은 그 직원에 대해서는 뭐 실수보다는 이제 놀이동산 측을 더 이야기를 했지만 네.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 뭐 어떤 과실을 뭐 어디를 더 둬야 할까요? 사실 지금 단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상황이 네. 어떤지를 좀 봐야 네. 할 것 같긴 네, 한데요. 말씀만으로는 사실 알기 어려운 부분이 네. 있는데 일단 근데 직접 행위를 한 그 직원의 실수가 그냥 일견 커 보이기는 하고요. 다만 그렇게 직원이 그런 실수가 유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거나 그 회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형적인 실수라든지 전형적인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다거나 교육이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그때는 직원의 실수보다는 회사의 잘못이 더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직원의 실수에 대해서 이제 그 소송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책임을 물으면 좋을까요? 직원의 실수에 대해서는 이제 과실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일단 입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상담자님의 그런 피해가 직원의 실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입증이 된다면 우리 그 상담자님의 그 손해가 무엇인지 회사에 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와 네. 그다음에 병원비를 들여서 치료를 하는 손해 또 나중에 후유 장애가 남는 그 손해 그리고 정신적인 위자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지셔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놀이동산을 상대로도 아까 관리자의 어떤 책임에 네. 관해서 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또 어떤 거를 좀 증명하면 좋을까요? 직원의 그런 실수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비슷한 되게 타인을 상대로 이렇게 손해를 발생을 시켰는데도 그에 대해서 전혀 이 회사가 대비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처음 뭐 일어난 그런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을 설치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이러한 그런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고 예상이 됐었는데도 이에 대해서 알면서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이제 다른 놀이동산의 사례를 좀 수집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놀이동산 그 기업이 대비를 못했다는 부분을 좀 입증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안전요원을 배치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네. 안전요원의 배치가 부족했다면은 그것도 또한 이 기업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전을 제대로 관리했느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살펴보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지금 그 병원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날 하루를 아예 날려버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즐거우려고 갔는데 네. 이게 좀 굉장히 또 그 이후에 지금 후유증이 큰 상태잖아요. 네. 정신적인 뭐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정신적인 피해 보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고통을 그 상처가 이렇게 전치 16주까지 네. 나면 고통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 자체로 이제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가능하고요. 또 16주나 되면 상처가 크기 때문에 후유증에 대한 그것도 정신적으로 계속 그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고 또 가족들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같이 네. 간병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아울러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서 대략 한 주당 한 50에서 150 정도의 그런 범위의 손해배상을 좀 인정해 주는 것이 이 법원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지금 상담자 분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상담자님께서는 우선 이렇게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또 그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 장애에 대해서 조사를 좀 열심히 하신 뒤에 함부로 이제 미리 그 제시하는 그 조건에 바로 도장을 찍고 합의를 하기보다는 후유 장애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장하시고 그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셔서 손해를 배상 받으시고 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께서 조언해 주신 이야기들 잘 짚어보시고 이 입으신 피해 잘 증명하셔서 좀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이메일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오래전 철없는 불장난으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돼 근 40년을 남편과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상상 이상의 무능력자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일 일도 나가지 않고 술만 마셔대는 바람에 아이들을 키우고 돈을 벌어오는 건 전부 제 몫이었는데요. 정말 끔찍하게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이혼을 하지 않았던 건 오직 아이들 때문이었는데요. 이제는 자식들도 다 결혼을 했고 남편과 더 이상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 황혼 이혼을 신청했더니 남편이 울고불며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떨어질 만큼 그저 치가 떨리더군요. 남편과 꼭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현재는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없어 걱정입니다. 이혼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법적인 내용을 좀 한번 다뤄보자면 어떤 항목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상대방 이제 남편이 이혼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서요. 네. 아무래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따져서 해당이 된다면 이제 그렇게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실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는 이 경우에는 적어도 그 6항에 해당되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사실 판단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결혼한 뒤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이 가정 경제를 이끌고 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경제 활동도 하고 서로를 부양하고 가정을 이제 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의무를 완전히 이제 게을리하고 본인이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네. 그 빠진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가정 경제를 이제 내팽겨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없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알코올 중독이나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좀 감당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혼 사유로 좀 주장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혼이 그러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이혼이 된다는 그런 판결을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 또 네. 배우자분으로부터 위자료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알코올 중독자와는 이혼을 판결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러니까 40년을 부부로 사는 동안 네.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도 어쨌든 뭐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질병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 했었어야 하는데 근 40년간 계속 술만 마셔야 될 뿐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사연을 통해서는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일방적으로 지금 상담자님이 계속 희생만 하고 참고 있었던 것인데 네. 그런 점을 계속 이제 설명을 잘 하시면은 충분히 이혼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라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라고 판단을 해주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 조언 한마디 짧게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는요. 이혼 소송을 하시고 황혼 이혼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이혼 사유, 그 본인이 얼마나 그동안 이제 무능력하고 또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이제 가정에 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들을 잘 설치를 하시면은 원하는 그 이혼에 이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혼 그 소송을 잘 진행하셔서 원하시는 좀 방향으로 또 결과를 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하서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